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명자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69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은 변호사이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합쳐 총 15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큰 문제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고 그들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합병증이 생긴 것입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45년 함께한 남편,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날 저는 비로소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나야.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없는데 내가 힘들겠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올해 90이셨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셨지만 혼자 사시기에는 불편한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밑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명자야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빌라에 사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타드릴까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명자야,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 돈이 좀 필요해. 돈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요?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내가 투자를 좀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투자요? 어디에 투자하셨는데요? 지인이 소개해준 데가 있었어. 수익이 좋다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거래. 그래서 저보고 2억을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너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예금이 있잖아. 그게 원래 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세금 문제로 내 명의로 해놓은 거야.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예금이요? 몇 년 전에 내 남편이 사업 자금을 좀 빼놓을 필요가 있어서 내 계좌에 넣어둔 거야. 그게 얼마인데요? 3억 정도 될 거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억이나 되는 돈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그 돈 중에 2억만 빼서 내가 투자한 데에 넣으면 돼. 그러면 다 해결돼. 하지만 어머님, 그건 남편 돈이잖아요. 지금은 제 돈이고요.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며칠만 쓰고 바로 돌려줄게. 한 달이면 돼.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고 투자라는 것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명의로 된 돈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돈이었잖아요. 지금은 제 돈이고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인데 그 돈을 내가 왜 못 쓰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투자가 위험할 것 같아서요. 위험하지 않아. 내가 확인했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들이랑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들은 관계없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급한 일이 아니시면 천천히 결정해도 되죠. 안 돼, 급해. 2주일 안에 돈을 넣어야 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2주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줘.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갑자기 저에게 달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큰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이상해요. 할머니가 투자를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급하게 돈을 달라는 것도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일단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다음 날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머니 일 좀 알아봤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일단 할머니 명의로 된 예금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할머니한테 직접 여쭤봐야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삼모자는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애들도 왔네. 시어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명의로 된 예금 좀 확인해 보려고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걸 확인하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명의로 돈을 넣어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3억이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니까 통장 좀 보여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통장 몇 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여기 있어. 큰 아들이 통장들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잔액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통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기 3억이 있었는데. 할머니, 혹시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없어. 이게 전부야.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 갔어요? 나도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번 출금이 됐어요. 얼마씩 나갔는데? 1,000만 원씩 5번, 500만 원씩 10번, 그리고 나머지 작은 금액들. 그럼 총 2억 5천이 나간 거네요. 네, 맞아요. 누가 이걸 찾아간 거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아니,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 혹시 어디 적어 놓으신 건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셨어요? 내가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뒀는데 그 수첩을 누가 봤을 수도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집에 누가 자주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왔었어. 수진이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줌마야.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언제부터 오셨어요? 한 석 달 전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이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할머니 집에 오면 뭐 했어요? 그냥 놀러 왔지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혹시 그 사람이 혼자 계실 때도 있었어요? 글쎄, 한두 번은 있었을 거야. 내가 화장실 가거나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수첩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 시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이건 횡령이에요. 범죄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니? 일단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봐야죠. 시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수진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계좌 주인이 직접 돈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도 명의자가 할머니시니까 할머니가 찾았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세요. CCTV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고요. 저희는 실망한 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 수진이라는 사람을 만나봐야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집이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옆집인데 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려고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명자야, 수진이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걱정 마세요. 저도 조심할게요.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최할머니 며느리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수진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자주 만난다고 하셔서요. 평소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요. 아, 그런 거였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좋아서 자주 뵙는 거예요. 수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남편이 사업하거든요. 그렇구나. 남편분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수입 쪽 일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친해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석 달 정도 됐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사이인데 자주 만나셨네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자주 놀러 갔죠. 그건 고마운 일이네요. 수진은 계속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통장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통장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진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범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수상해 보였어요.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우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요? 작은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사설 탐정이요. 네, 돈이 좀 들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날 큰 아들이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줬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김 탐정입니다. 탐정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단 그 박수진이라는 여자를 미행해 보겠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며칠이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뭔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탐정에게 계약금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희는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수진을 일주일간 미행한 결과입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했나요? 일단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무직입니다. 무직이요? 내 집에서 빈둥거리더군요. 오히려 박수진이 돈을 벌어오는 것 같았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데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수진은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노인분입니다. 박수진이 이 할머니와도 자주 만나더군요. 그리고 이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탐정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총 5명의 노인분들과 접촉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5명이나요? 네, 모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계획적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조사해 보니까요.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요? 네, 5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완전히 상습범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자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노인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경찰서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탐정의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관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할 수 있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박수진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을 조사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통장을 본 적도 없고 돈을 찾은 적도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정황 증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CCTV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박수진이 직접 돈을 찾는 모습이 나와야 해요. 저희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이 개설된 은행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경찰 요청이 있으면 되잖아요. 네, 경찰 공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CCTV를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3개월치를 빨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박수진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정확히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다른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총 15번 박수진이 은행에 와서 돈을 찾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박수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수진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세요. 수진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희도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진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수첩을 봤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훔쳤나요? 아니요, 통장은 안 가져갔어요. 비밀번호만 외웠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위조했나요? 네, 할머니 사진을 몰래 찍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돈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노인한테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다른 노인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몇 명한테 했죠? 5명이요. 총 얼마를 빼돌렸습니까? 5억 정도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5억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네, 각각 노인분들한테 조금씩 빼돌렸어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남편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훔쳐서 빚을 갚았다니. 수지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들 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물었습니다. 어렵겠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미 다 쓴 돈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걸어야죠. 하지만 수진한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수진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총 5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5억 원이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수진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피해자 측 진술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저희 시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90이 되신 노인을 속여서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피고인이 남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벌을 바랍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5명의 노인을 상대로 총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수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수진한테는 재산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요? 박수진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남편요? 네, 박수진이 훔친 돈으로 남편 빚을 갚았으니 남편도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박수진의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수진 남편을 찾아주세요. 큰 아들이 탐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연락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산에 숨어 있더군요. 저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수진 남편인 이철수 씨 맞으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박수진이 피해를 입힌 사람 가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남자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부인이 저희 시어머니한테서 2억 원을 훔쳐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빚을 갚았다고 들었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도 돈이 없어요. 당신이 진 빚을 당신 부인이 노인들 돈으로 갚았잖아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빚을 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재산이 있나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한테서도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싸움.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엄마 돈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포기하라고? 네, 이미 다 쓴 돈이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2억 원이야. 그냥 포기할 수 없어.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억 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박수진이 부동산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부동산이요? 내 수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저희는 즉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결과 그 건물은 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3억 원을 피해자들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돈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을 줄 몰랐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죠.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지 마시고.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에 같이 사세요. 하지만 나는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명자야.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자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어머님.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험한 곳이라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도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억 원을 잃을 뻔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박수진 생각이 납니다. 8년 후 그 여자가 출소하면 또 같은 짓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박수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이상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입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프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묘 앞에 절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명자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네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힘이 나요.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어머님.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2억 원을 잃을 뻔하고 사기꾼과 싸우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와 아들들과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큰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들. 저녁 식사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것이구나.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보 보고 싶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잘 모시고 있고 아들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가족을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차를 타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저는 압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졸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잘 자세요, 어머님.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저는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